자,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 활동은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선생님이 아주 흐뭇하게 수업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보람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죠. 생명과학의 탐구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기.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귀납적 탐구 방법 한번 읽어볼까요? 대상을 직접 관찰하고 측정함으로써 얻어진 사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는 과정 그랬는데, 발이 좀 어렵죠? 그런데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또는 자연현상 등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관찰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사실들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실을 관찰하고 B라는 사실을 관찰하고 C라고 하는 사실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을 관찰을 하고 나서 이것들 사이, 관찰된 내용들 사이를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이들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원리나 법칙이 있더라. 그러면 이걸 밝혀내는 걸 우리는 귀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귀납적 방법은 가설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러한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를 보면 다윈이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윈은 이그루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의 대륙을 탐사를 했지요. 가서 보니까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 환경들이,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 군도에 갔더니 핀치새가 그 살고 있는 섬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달랐어요. 음? 또 어느 지역에 가보면 또 예를 들어서 이파리, 식물의 잎이 모양이 서식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건 뭐 뾰족하기도 하고 어떤 건 뭐 둥근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환경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그 다른 형태를 갖는 걸 관찰을 하고,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 등등 다른 것도 관찰을 했지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관찰을 하고, 이것으로부터 이게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귀납적인 거죠. 인간 유전체 사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전자들을 한 사람이 연구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종합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전자, 이거를 유전체라 그러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전체를 밝혀내게 되는 거예요. 응? 다음에 세포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로버트 훅이 처음으로 이제 세포라고 하는 걸 명명을 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다른 여러 가지 생물들, 식물도 또 동물도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해 보니까 다 훅이 관찰했던 것처럼 그러한 세포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세포설을 주창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귀납적인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자연현상이 있을 때 이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주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방법과 절차를 고안한 다음에 관찰을 수행하고, 관찰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이기 때문에, 귀납적 탐구 방법은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탐구 방법이에요. 음. 다음은 가설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설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자연현상을 이미 인정된 과학적 원리나 법칙으로 설명하는 과정 그랬어요.
자, 다음 문단 읽어볼까요? 관찰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우리가 이제 가설이라 그러는데, 가설을 세운다 그랬는데, 우리가 문제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건데,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게 뭐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설은 어떤 자신이 어떤 경험, 자신이 직접 경험도 있지만 간접 경험. 그러니까 이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인정된 어떤 과학적 원리나 법칙, 예? 이런 걸 이용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추정하는 거죠. 다른 말로 추론이라고도 하는데, 가설은 이런 그 자신의 경험이나 또는 과학적 원리나 법칙을 바탕으로 뭔가 자기가 인식했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설명을 해봤으니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설이 옳다면, 내가 한 설명이 옳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건가 미리 예측해보고 그걸 실험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탐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역적 탐구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 보면 관찰 및 문제인식, 그래서 가설 설정하고 탐구 설계 및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 정리 및 해석하고, 이 단계에서 결과를 해석해 보니까 이게 가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설이 곧 결론이 됩니다. 아까 이게 잠정적인 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실험에 의해서 입증했으니까 얘는 확정적인 답이 되죠. 결론은 확정적인 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해석을 해보니까 가설에 아까는 부합했는데 이번에는 해석을 해보니까 이 가설에 부합하지 않아. 그럴 때는 가설이 잘못된 거죠. 그럴 때는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실험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역적 탐구 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연구실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부스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걸 연구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세균을 배양하는 그 집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플레밍이 접시를 잘 관찰해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핀 곳에 있던 세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플레밍은 세균이 사라진 것을 발견, 즉 관찰해서 어떠한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죠? 2단계, 즉 과학의 시작은 관찰과 의문 제기,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의 관찰과 문제인식은 이렇게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자적 덕목은 바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만약에 플레밍이 이게 곰팡이가 생겼다고 그냥 짜증만 내고 접시를 버렸다면 그 이후에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호기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플레밍은 혹시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멈추게 하는 어떤 물질을 만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세균이 없어진 것을 설명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가설 설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설 설정은 의문에 대한 답을 만드는 건데, 이 답은 잠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설을 잘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가지고 가장 근접한 가설, 즉 답을 찾아야 실험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걸 낭비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고요. 이 가설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이 이후의 실험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가설을 설정할 때 충분하게 자료 수집을 해서 가장 최선의 이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 플레밍은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두 개의 세균 배양 접시를 만들어 놓고 여기 조건을 똑같게 했어요. 그런 다음 하나만 다르게 했는데 여기는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고 여기는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똑같게 하고 하나만 다르게 해준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계획을 세우고 여러 변인을 통제하여 대조 실험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계획을 짤 때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 건가 하는 이런 것까지를 다 미리 설계를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변인을 통제해야 된다.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대조 실험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야 결과 해석이 명확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조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건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해서 수행하는 실험이에요. 예를 한번 선생님이 들어볼게요. 자, 어떤 화분에다가 식물을 하나 키워놓고 이 식물에 인산 비료를 주면 잘 자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키웠더니 식물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인산 비료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산이 없을 때 얼만큼 자라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화분에 이렇게 똑같은 걸 심어 놓고 얘는 인산을 주지 않고 얘는 인산을 주고 실험을 했더니 얘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자랐는데 한 달 후에 얘는 이만큼 자랐다. 그러면 요만큼 일어난 성장의 차이만큼이 인산에 의해서 생장이 촉진된 양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때는 대조군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산을 주어서 변화를 준 실험군을 우리는 집단을 실험군이라 그러고, 실험군과 비교해서 변화를 시켜주지 않은 이런 실험 집단을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대조군을 해야 실험군의 값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변인이라고 하는 건 실험할 때 변화하는 요인을 일컬어 우리가 변인이다 그래요. 변화하는 요인 그런 의미예요. 그 변화하는 요인 중에는 첫째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에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래요. 토끼. 선생님 토끼 한번 그려볼까요? 토끼가 이렇게 있는데 토끼 맞나요? 쥐 같기도 하죠. 선생님이 그리고도 좀 쥐 같네. 살찐 쥐. 자, 하여튼 여하간에 이걸 토끼라고 하고 이 토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토끼 가지고 실험을 하려면 토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먹이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토끼가 사는 게 달라질 테고, 또 토끼가 사는 공간 또는 빛 또는 습도 또는 뭐 먹이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또 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토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먹이를 줄 때 뭐 때린다든지 이러는 거 하고, 먹이를 줄 때 살살 쓰다듬어 주면서
먹이를 주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변인이라 그러는 거야. 응? 이제 독립변이라 이렇게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변인들을 독립변이라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실험할 때는 토끼를 키우고 얘가 햇빛에 의해서 토끼가 생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는데 먹이도 다르게 주고 뭐 공간도 서로 막 다르게 어떤 건 큰 방에 어떤 건 작은 방에 어떤 건 뭐 햇빛을 센 데다 또는 약한 데다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토끼가 예를 들어서 뭐 비실비실 뭐 이렇게 어떤 토끼는 비실비실해지고 어떤 토끼는 막 잘 자랐어. 그러면 이거를 왜 그랬는지 이렇게 토끼가 잘 자라고 못 자란 이유가 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에 의한 걸 알아볼 때는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하게 해줘야 돼. 먹이, 공간, 또는 습도, 먹이를 줄 때 그 사람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하고 몸만 다르게 해줘야 돼요. 빛만 다르게 해줘야 나중에 빛에 의해서 어떻게 토끼가 어떻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변화시키는 요인, 이걸 조작변이라 그러고 실험하는 동안 일정하게 나머지 것도 아까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통제 변인 또는 변인 통제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에 종속 변인은 조작 변인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 즉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 알아보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결과 이런 것들이 바로 종속 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인을 이제 조작 변인의 변화를 주고 종속 변인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보면 다음 중 독립 변인이 무엇이냐 다음 실험에서 독립 변인을 찾아라 이런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실험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를 통제해 놓고 하나만 변화를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할 때는 변화하는 요인이 조작 변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조작 변인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수행할 때는 조작 변인이 곧 뭐가 돼요? 독립 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독립 변인이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토끼가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이걸 다 독립 변인인데,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다른 건 다 일정하게 하고, 뭐만 변화를 줘요? 빛만 변화를 줬지 아까? 빛만. 그러면 빛만 토끼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토끼 아니 빛만 이 실험에 영향을 주는 거죠. 토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실험에 영향을 주는 건 빛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곧 뭐가 된다? 조작변이 곧 독립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나서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넣은 배지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푸른 곰팡이가 없는 곳에서는 세균이 증식하는 걸 결과를 얻었어요. 음?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는 자료 분석 또는 결과 분석 또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보통 표나 그래프, 때로는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정리하는 것, 그리고 정리해서 그 데이터,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가설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이따게 가설이 옳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설을 수정하고 다시 실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거 그리고 이제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표나 그래프 등으로 잘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경향이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프 같은 거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X축이 쭉 값이 증가하면 아 Y축 값도 증가하는구나 하는 걸 한눈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그 경향이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험 과정을 거친 후에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만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확신.
그것이 이제 바로 결론이 되는 거죠. 결론 도출 단계는 바로 실험에 의해서 가설이 참으로 밝혀지면 보편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뭐 결론이 실험에 의해서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설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동일한 결과가 다른 과학자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학설로 인정받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일반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